예, 4장 스케일 프리 프로퍼티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정하운 교수님, 물리학과의 정하운 교수님이 이제 네이처에 낸 논문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을 직접 데이터를 모아서 그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보았죠. 이때 알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월드 와이드 웹 네트워크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파워로우를 갖는다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아울러 이러한 파워로우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네트워크를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예,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월드 와이드 웹 네트워크입니다. 노드 하나하나는 웹페이지이고 이 웹페이지들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형태로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한 교수님을 비롯한 이 알버트 바라바시 이 책의 저자이죠. 이 연구진은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이제 웹 크롤링을 한 것입니다. 웹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웹페이지를 긁어 모으고 그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잘 분석을 하면 거기에 하이퍼링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링크를 따라가서 그 따라간 곳에 있는 또 웹페이지의 정보를 모으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길거리 다니는 길거리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웨어적인 로봇이 아니라 웹페이지에서 웹페이지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그 하이퍼링크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전부 모아주는 그런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기서 로봇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웹페이지에 하이퍼링크를 타고 다니면서 웹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는지 그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모은 것이죠. 그렇게 직접 모은 다음에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이 네트워크가 랜덤 네트워크라면 민디글이 K 가로 꼭대가로가 채워져 있는 K 민디그리로부터 대부분의 그러니까 민디그리가 만약에 뭐 100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웹페이지들이 100개의 링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90개, 110개 이런 애들도 좀 있으면서 그 평균값에서부터 멀어지면 급격히 그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는. 그래서 대부분이 만약에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를 갖고 있고 뭐 200개나 300개 이런 식으로 익스트림하게 많거나 뭐 20개, 30개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작은 링크를 갖는 노드는 별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이 네트워크의 링크가 랜덤하게 연결이 되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새로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실선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위로 볼록하게 해서 뚝 떨어지는 그림 그것이 바로 어, 소위 뿌화성 분포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과 다른 점이라면 X축과 Y축을 로그 스케일로 새로 그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뿌화성 분포이고 아래쪽에서는 뿌화성 분포가 조금 더 왼쪽으로 찌그러져 보이죠. 거기에 반해서 실제 월드 와이드 웹 네트워크의 실제 네트워크에서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은 그 빨간색 점으로 그려진 것처럼 소위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림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그려져 있는 이유는 월드 와이드 웹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하이퍼링크를 따라서 A 웹페이지에서 B 웹페이지로는 갈 수 있지만 B에서 A로는 못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소위 인디그리와 아웃디그리를 따로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디그리란 디그리는 기본적으로 이웃의 수, 친구의 숫자이고 인디그리니까 나를 팔로잉하는 그러니까 트위터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나를 팔로잉하는 디그리의 숫자가 인디그리일 것이고요. 내가 팔로잉하는
내가 팔로잉하는 그 친구의 숫자는 아웃 디그리가 되겠죠. 그래서 인 디그리와 아웃 디그리에 대해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각각 따로따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다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즉 부하성 문법보다 훨씬 더 테일 파트, 테일이라고 하면 그 K 값이 큰 쪽, 이 그래프에서는 오른쪽 부분을 테일 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일 파트가 두꺼운, 즉 익스트림한 그러한 익스트림하게 많은 수의 이웃을 갖는 노드들이 존재하고 또 그 익스트림하게 많은 숫자가 진짜로 익스트림한 거죠. 예를 들면 평균이 10이었다. 그 경우에 부하성이라면 모든 애들이 10 근처를 가질 텐데 10 근처의 K 값을 디그리를 가질 텐데 파워로 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뭐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훨씬 아주 매우 큰 값을 갖는 그러한 디그리를 갖는 노드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월드 와이드 웹이 바로 그러한 형태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가짐을 보였습니다.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맨 위에 있는 P는 C의 K의 마이너스 감마승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P는 C의 K의 마이너스 감마승. 좀 더 중요한 거는 P, K, PK인데 그 왼쪽 오른쪽의 차이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P가 K가 있습니다. 즉 K가 1일 확률 그러면은 P1이 될 것이고요. P2 그러면 K가 2일 확률 즉 이웃의 개수가 2개일 노드가 얼마나 비율로 존재하는가 그게 P2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C는 일단 무시하셔도 좋겠고요. K의 마이너스 감마승이 중요합니다. K는 이제 노드의 숫자고요. 마이너스 감마에서 감마는 어떤 상수로 주어질 것입니다. 개수가 되는데 따라서 파워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몇 급수, 몇 함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뭐가 몇 함수, 뭐가 파워로냐 x의 제곱, x의 3승, x의 4승 내지는 뭐 x의 마이너스 1승, x의 마이너스 2승을 포함을 해서 x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한 게 파워로입니다. 몇 급수입니다. 몇 함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x 대신에 k를 썼으니까요. k의 뭐 마이너스 2승, k의 3승, 뭐 k의 마이너스 1승, 뭐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k의 어쩌구 승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것이 바로 파워로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월드 와이드 웹 네트워크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K의 마이너스 뭐 가령 뭐 마이너스 3승, 뭐 마이너스 2.1승 뭐 이런 식으로 K의 마이너스 몇 승 이런 걸로 표현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이다.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워로는 디스트리뷰션인 거고요. 스케일 프리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게 수식어로 붙는 용어입니다.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그 두 가지가 혼용해서 마치 같은 거인 양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파워로다 그러면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의 형태가 파워로를 따르는구나 라는 것이고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이다 그러면 그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또 두 가지를 일단은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확률 그 K 디그리 K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K의 마이너스 감마승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한 K 값들에 대한 모든 확률을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된다? 확률이란 항상 모든 가능한 이벤트들을 전부 더해주게 되면 그 확률은 1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게 바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K 값이 1, 2, 3, 4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것처럼 썸메이션, 시그마로 표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k가 뭐 1.3, 1.2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중간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실 웨이티드 네트워크에서 이 k 값은 1.2, 1.3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내지는 k 값이 실제로는 디스크리트하지만 이게 레인지가 우리가 다루는 게 뭐 가령 k는 1에서부터 k가 뭐 억까지 뭐 100억까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매우 커지면 그거를 썸메이션으로 처리하지 않고 컨티뉴어스한 걸로 간주하고 근사를 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썸메이션을 사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그 k 값이 컨티뉴어스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 썸메이션을 그 인테그랄 저기 저 적분을 이용을 해서 구해줄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k 값이 1, 2, 3, 4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것처럼 썸메이션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텐데,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모든 가능한 한 k 값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게 되면 그 값은 1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해주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혹시 확률 통계를 공부하셨던 기억이 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 PK, K가 일어나는 확률은 C의 K의 마이너스 감마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K의 마이너스 감마승은 실제로 이제 확률 분포의 모습이고, C는 그냥 어떤 상수입니다. 이 상수는 왜 중요하냐면, 상수에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 그 뭐죠? 그 가능한 한 확률의 합이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적당한 C값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C값을 이제 우리가 구해줘 보겠다라는 게 이 세 번째 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좀 얘기가 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좀 우왕좌왕한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어, 첫 번째 줄은 확률을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줄은 모든 가능한 한 확률을 더해주면 1이 된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게 되면 세 번째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C값,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 C값이 무엇인지를 계산한 것이고요. 그래서 C값을 계산했더니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시그마 K의 마이너스 감마승분의 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감마 마이너스 1에 K의 민의 감마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그 좌측에 있는 경우에는 식은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그마 K의 마이너스 감마승이라고 되어 있는 저 식은 굉장히 유명하면서 특별한 수식이기 때문에 쟤는 이름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기가 만만치가 않은 식이죠. 손으로는 못 풉니다, 당연히. 그래서 얘의 이름은 리만 제타 펑션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타 어, 펑션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다시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C값을 각각 구했습니다. 디스크리트한 경우, 컨티뉴어스한 경우 C값을 각각 구했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C 대신에 지금 구한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디스크리트한 경우,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 하나는 이제 제타 펑션을 이용해서 k의 마이너스 감마승은 원래대로 있고 C 값이 1 오버 제타 감마가 되니까 그걸 써줬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도 역시 k의 마이너스 감마승은 그대로 있고 C 대신에 바로 윗줄에서 구한 C 값을 집어넣어서 감마 마이너스 1에 k의 민에 감마 마이너스 1승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자, 두 번째 줄로 가보죠. 다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썸메이션과 인테그랄이 있는 줄입니다. PK가 첫 번째 줄에 오케이, PK가 이렇게 되는 거 알겠고, 두 번째 PK를 모두 가능한 한 K에 대해서 더해주면 1이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왼쪽 거는 K가 1에서부터 무한대, 이것도 납득이 돼요.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납득이 되는데, 두 번째는 K를 뭐 0부터 무한대 내지는 1부터 무한대가 아니라 K민에서 무한대까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K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0부터 무한대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제 왜 K민이라고 하는 미니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미니멈 값 K라는 뜻인데,
최하값을 굳이 왜 따로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x축을 k라고 하고 y축을 pk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곡선이 되는데, 이 곡선이 우리 이제 그 점근선이라고 있습니다.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지 않는 그 점근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게 되면 우측으로도 무한대로 쭉 뻗어가는데, 그 x축, 여기서 k축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x축과 가까워지지만 결코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또 y축 쪽으로 위쪽으로도,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위쪽으로도 계속 올라가는데 결코 y축과 만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줬을 경우에 그 0, 바로 0이, 그러니까 k가 0인 경우에 pk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줬을 경우에 그 곡선 아래의 면적이 1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가능한 한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그 가정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수학적인 편의성 때문에라도 k 미니멈 값을 정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 1일 수도 있고 0.1일 수도 있고 뭐 10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에 따라서 그 값이 정해지겠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1이 가장 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이 k-min은 뭐 이미 어떤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k 미니멈 값을 따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파레토 법칙, 뭐 80-20 법칙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가령 뭐 상위 20%가 뭐 부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경우에도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바로 정확하게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뭐 지금은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또 언젠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도 여러 번 이제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허브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허브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연두색으로 표현된 게,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정확하게 동일한 것인데, 왼쪽은 가만히 이제 x축을 보시게 되면 10, 20, 30, 40, 50 등간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 그림은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0의 0승을 다른 말로 하면 1이고요. 10의 1승은 10이고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1, 10, 100, 1000 10배씩 띄어지는 것이 등간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그 스케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y축도 왼쪽 그림은 0.05, 0.1, 0.15로 해서 0.05의 등간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오른쪽은 10의 0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등등 해서 또 10배씩 등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x축과 y축을 모두 리니어 스케일로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x축, y축 모두 로그 스케일로 스케일링을 다시 리스케일링을 해줘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는 왼쪽 오른쪽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다만 x축, y축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달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쪽 모두 연두색으로 표현된 선은 뿌아송 분포를 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그려진 선은 양쪽 모두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의 경우에는 뿌아송 분포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안정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되게 이쁘게 그림을 그려졌죠. 오른쪽 그래프로 가면 좀 찌그러져 보이고요. 반면에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은 왼쪽 그래프에는 이렇게 x축과 y축에 되게 달라붙는 니은자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반면에 이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파워로 이 함수를 로그 스케일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연구자들은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그릴 때 로그 스케일로 그려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직선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직선에서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감마가 됩니다. 이게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 양변에 로그를 취해보게 되면 자, 요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다시 조금 그 수식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수식은 일단 그렇다고 치고 다시 그림으로 와보게 되면 부하성 분포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평균이 10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노드가 링크가 10이고 그 다음에 뭐 많아도 20개를 넘지 않고 이런 식으로 10개 근처가 있다. 되게 상대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 왼쪽 하단에 연두색 점으로 표현된 그래프가 바로 랜덤 그래프이고요. 이 경우는 모든 노드마다 갖고 있는 링크의 수가 디그리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서너 위의 그림이랑은 좀 매치가 안 되긴 하는데 위의 그림은 민디그리를 10으로 표현해 놓고 아래 그림은 실제로는 한 3이나 4 정도가 되는 민디그리네요. 그래서 뭔데 이제 개념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 C번 패널에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모든 노드들이 대부분 다 3개나 4개, 5개 이렇게 비슷비슷한 디그리를 갖고 있는 그림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뭐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게 많은 링크를 갖는 노드도 있고 주변에 친구가 없거나 친구가 한두 명인 노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불균형한 불평등적인 그러한 구조를 갖는 헤테로지니어스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러한 네트워크를 표현이 됩니다. 네트워크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허브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좀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졌는데 그 동그라미 크기는 디그리, 즉 이웃의 개수에 비례하게 그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웃의 개수가 유난히 많은 애들을 이제 허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허브가 나타나게 될 확률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 네트워크가 있었고요. 월드 와이드 웹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면 K가 한 100 정도인 그 노드, 그러니까 디그리가 100, 지금 친구의 숫자가 100명인 그러한 노드가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한다면 그러한 노드가 전체 시스템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를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도 그렇고 부하성 분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수식에 적당한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이제 월드와이드 웹 네트워크가 어, 랜덤 그 부하등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K가 100인 즉 이웃의 개수가 100인 노드는 약 10의 마이너스 30승 정도의 확률로 생겨야 됩니다. 0.0이 한 30번 오는 거죠. 0.001의 확률로 친구가 100명이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뭡니까? 10의 30승 마이너스 30승 그러니까 10의 30승분의 1인데 10의 30승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한대 값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수학적으로는 존재하겠지만 반면에 월드 와이드 웹 네트워크가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웃이 100명인 노드가 존재할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러면 만분의 1이라는 얘기죠. 만분의 1. 그러면 노드 10,0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는 친구가 1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드가 10만 개가 있으면 10개, 뭐 100만 개가 있으면 또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웹페이지가 뭐 수십만 개, 뭐 수억 개가 될 테니까 링크를 100개 정도 갖고 있는 노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랜덤 네트워크이다. 즉 친구와 친구가
어떠한 패턴이 없이 순수하게 주사위 던지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소위 슈퍼스타, 그런 아웃라이어들, 허브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다이나믹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의해서 랜덤하지 않게, 랜덤하더라도 어떠한 그 조건 하에 랜덤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죠. 완전히 100% 랜덤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하성 분포가 아닌 분포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소위 얘기해서 허브, 슈퍼스타, 이러한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페이지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이제 부하성 분포와 파워로어 분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 것인데요. 교통망 네트워크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미국에 있는 고속도로 도로망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얘는 항공망 네트워크입니다. 항공망, 미국의 항공망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시카고, 뭐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이런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도시가 하나의 노드라고 보고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링크라고 봅니다. 또한 아래쪽에서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을 링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보스턴에서, 제가 그림이 잘 작아서 실제로 숫자가 잘 보이진 않지만, 뭐 보스턴과 이후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수가 만약에 5개다. 그 다음에 뭐 시카고 역시 뭐 시카고와 주변 도시를 잇는 도로가 뭐 6개다, 7개다. 로스앤젤레스는 뭐 7개다, 5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도시에 대해서 소위 디그리를 구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보게 되면 좌측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이 나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도시든 소도시든 그 개수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가 다른 도시와 연결된 연결망이 서너 개, 뭐 두세 개라고 한다면, 뭐 그 막다른 골목은 없으니까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 나가는 게 하나 있어도 최소한 2개는 있겠죠. 대도시라고 해서 그 노선이 100개, 200개 이렇게 되진 않을 거고, 뭐 많아야 10개, 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뭐 얼마가 있으면 그 평균값으로부터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범위 내에 대부분의 그 친구의 개수 K 디그리 값이 유사하게 분포할 것이다. 반면에 항공망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좀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뉴욕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뭐 시카고를 포함을 해서 몇몇 개의 대도시들은 시골 도시 곳곳에 가는 노선이 있고요. 시골에 있는 그 공항들은 노선이 대충 한두 개일 겁니다. 인근에 있는 대도시. 그래서 어딘가를 가려면 인근에 있는 대도시를 일단 가고, 그 대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식의 루트가 만들어지겠죠. 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 교통공학적인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가령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소위 허브 공항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 허브 공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좌측 하단처럼 익스트림하게 많은 K값을, 그러니까 높은 K값을 갖는 노드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오른쪽에 두툼하게 그려진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게 된다. 즉 패테일을 갖는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는 그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 갖고 하나는 그렇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별도의 챕터로 해서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지는 그 다이나믹스를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설명하게 되는 이유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것입니다. 2차원 공간상에 우리가 도로를 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 2차원 공간상의 어떤 제약 때문에 링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어, 2차원 공간상에 그릴 때는 그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항공의 경우, 항공망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공항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노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제약을 시간으로 좀 이렇게 좀 제약이 이제 풀린 것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상의 제약이 좀 덜해지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소위 허브, 아웃라이어, 그다음에 슈퍼스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도시의 인구 분포를 봐도 역시 파워로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인구의 분포의 그 도시별 인구 분포를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를 그려볼 수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서울은 뭐 1,000만 명, 뭐 그다음에 부산은 뭐 3, 4, 500만 명 중에 하나일 텐데요. 뭐 그 정도가 될 거고 대전은 뭐 100만 명 근처 이런 식으로 해서 X축에는 인구, Y축에는 거기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찍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1,000만 명 같은 아주 익스트림한 인구를 갖는 아웃라이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 대전이나 뭐 이런 그 도시보다 서울의 인구가 10배가 많은데 그러면 면적이 10배가 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도시가 면적이 넓은 경우도 있지만 그 실제로 그게 인구가 뭐 10배다라고 해서 면적이 10배까지 되지 않습니다. 뭐 두세 배가 된다든지 그렇죠. 그럼 10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2차원 공간상의 한계를 고층 빌딩으로, 고층 아파트로 또 극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뿌아등 분포보다는 파워로 분포 같은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일 파트, 그 익스트림하게 큰 값을 갖는 그 영역,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다? 뭔가 제한 요인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도시에 살 수 있는 인구가 캡이 씌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고층 빌딩이 안 된다면 도시의 사이즈는 더 면적은 넓어질 수 없을 테니까 수용하기 위해서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데 고층 빌딩을 못 올라가게 막는다 그러면 1,000만 명 인구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파트가 없었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 그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특정하게 아주 많은 인구를 갖는 혹은 많은 이웃을 갖는 그런 아웃라이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다이내믹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왜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얘는 그렇지 못하지?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허브는 어떤 그 네트워크 속에서 가장 큰 이웃을 갖는 노드들을 허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허브가 과연 얼마큼까지 클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무리 커봤자 5천만 명을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이 노드가 몇 개가 있다. 노드가 만약에 1,000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링크의 맥시멈은 나를 빼고 999개가 되겠죠. 즉 허브라는 것이 이웃의 개수가 많을 수는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무한대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유한한 값 이상을 갖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맥시멈의 사이즈가 어디까지냐를 이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이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이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빗금을 그었는데 이 함수의 아래쪽의 면적이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빗금을 그은 거는 바로 뭐냐면 어떤 특정한 k 값을 보다 큰 디그리를 갖는 노드가 생길 확률은 얼마냐? 바로 그 빗금친 면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빗금친 부분의 확률이 너무 작다면 그러한 일이 너무 작아서 그 확률이 뭐 0.0001이다 그러면 그렇게 오른쪽에 그 빗금친 부분은 사실상 0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 따라서 그 빗금
그림이 그어지는 그 경계선까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맥시멈 디그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Kmax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Kmax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n분의 1, n은 전체 노드의 수입니다. n분의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노드가 1000개가 있다. 그러면 이 오른쪽 그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얼마냐면 1000개 중에 1개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인 거죠. 그래서 1000개 중에 1개가 들어갈 확률이면 그건 오케이인데 그거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그거보다 확률이 작아지면, 즉 1000분의 1보다 그 면적이 작아지게 되면 그거는 사실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경계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빗근칠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Kmax부터 무한대까지 면적을 구하고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값이 n분의 1보다 작아진다라는 걸 가정하니까 n분의 1이 되는 게 되도록 하는 그 Kmax 값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디그리의 맥시멈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개념을 쓴 것이 그 estimating Kmax라고 되어 있는 밑줄친 그 제목 바로 밑에 인테그랄 Kmax에서 무한대까지 PK, DK, n분의 1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설명도 바로 앞에 이제 했던 그 설명이고요. 그것을 실제로 이제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넣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줄처럼 계산이 될 것이고요. 이 계산은 역시 익숙하신 분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매우 쉽고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스킵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Kmax는 Kmin 곱하기 n의 감마 마이너스 1분의 1승이다. 즉 Kmax는 당연히 시스템 사이즈 n과 관련 있는 값이 나오겠죠. n의 몇 승에 비례하는 값이 됩니다.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Kmax 값은 커집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인 우리나라는 Kmax 여기서는 뭐 실제로 K는 아니지만 디그리는 아니지만 인구의 수로 얘기를 하자면 1000만 명인 서울이 이제 그 Kmax가 되는 거가 되겠죠. Kmax에 대응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구가 뭐 더 크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Kmax 값도 같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구가 500만인 나라에서 1000만 명짜리 도시가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래서 시스템 전체 사이즈 n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찰하고자 하는 Kmax 값은 당연히 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감마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의 그 개수였습니다. K의 마이너스 감마승. 그래서 그 감마가 그 위에 그 파워로의 개수였는데 그 지수였는데 그 지수가 감마인 거고요. 그 감마 값에 따라서 또 이게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쉬운 케이스부터 감마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면 2면 2 빼기 1은 1이 되니까 Kmax는 K민의 n의 1승 즉 그냥 n이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아래 4 감마가 2인 경우에서 그 밑에서 두 번째 그 분리 포인트 4개 중에서 세 번째 것을 보시면 됩니다. Kmax는 n에 비례한다. 언제? 감마가 2일 때.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냐면 시스템 사이즈 전체 노드의 개수가 2배가 되면 Kmax 값도 똑같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마가 2보다 큰 경우에는 감마 빼기 1이 1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마 빼기 1분의 1은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가 2보다 큰 경우에는 Kmax는 n의 뭐 0. 얼마 승이 되는 것이죠. 감마가 2보다 크기 때문에 그 감마 빼기 1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지수는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뭐 0.9, 0.8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Kmax는 n의 0. 얼마 얼마 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n이 2배가 되거나 3배가 되면 Kmax는 2배보다는 살짝 작게, 3배보다는 좀 작게 Kmax 값이 증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SM 사이즈가 10배가 되고 20배가 된다? 자이언트 허브, 그러니까 라지스트 커브, 가장 큰 허브의 이웃의 개수는 10배, 20배까지는 안 되고 그보다 조금 작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6, 7배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의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6, 7배까지 크진 않죠. 그러니까 뭐 비슷하거나 뭐 조금 더 크거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Kmax가 그 n에 비례는 하긴 하는데 그 속도가 조금 더 느린 것입니다. Kmax가 증가하는 속도가. 그게 감마가 2보다 큰 경우. 감마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됩니다. 감마가 2보다 작게 되면 감마 빼기 1이 0. 얼마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 지수가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Kmax는 n의 뭐 1.2승, 뭐 1.3승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 경우는 좀 이상한 게 그냥 수학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노드 수가 2배가 되는데 그 맥시멈 링크의 수는 뭐 3배가 되거나 뭐 2.5배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처음엔 괜찮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Kmax 값이 시스템 사이즈 n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의 노드가 1000개가 있는데 나의 이웃의 개수는 1200개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노말리라고 이제 맨 끝에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마는 이보다 작은 경우는 실제 시스템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작은 사이즈에서 하다 보면 실제가 뭐 이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적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은 이제 발생하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를 배웠는데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스케일풀 네트워크를 하나 배우고요. 또 하나는 부하성 분포를 갖는 랜덤 네트워크, 에르도스 레니 모델에 의한 랜덤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연두색 점선으로 표현된 게 랜덤 네트워크인데 랜덤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시스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 맥스 디그리, 뭐 민 디그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맥스 디그리가 로그 스케일로 늘어나게 된다. 되게 천천히 증가한다. 반면에 스케일 프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 시스템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맥스 디그리의 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 프리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의 파워로우는 뭔지 알겠습니다. 파워로우는 x의 3승, x의 2승, x의 마이너스 2승처럼 x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는 게 물론 소수가 좋습니다. x의 마이너스 2.5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x의 얼마 승 이렇게 표현이 되면 파워로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네트워크를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 프리가 어떤 의미냐? 스케일 프리, 스케일은 척도이고요. 프리는 그게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척도 없는 네트워크이라고는 그러니까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 척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일단은 그 물리학의 상전이와 그 다음에 임계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전이란 무엇이냐?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에서 얼음이 되고 또 물에서 수증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전입니다. 상이 있고 상이 하나의 상에서 다른 상으로 변하는 게 상전입니다. 근데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순간에 임계현상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페노메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스케일 인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죠. 일단은 이 스케일 인베리언스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 프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어, 어떤 분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분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왼쪽에 있는 질서 정의하는 상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옆 사람한테 아이폰이 좋아, 안드로이드 폰이 좋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폰이 좋아. 그러면 나도 아이폰 사야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상품을 선택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어, 오른 다른 친구들이 아이폰을 쓰거나 안드로이드 폰을 쓰거나 상관없이 내 멋대로 랜덤하게 어떤 거 하나를 선택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죠. 인터랙션이 없거나 인터랙션의 세기가 인터랙션을 하긴 하지만 그 외부적인 요인이 더 커서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게 멈춰진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 정연 상태와 무질서한 상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서 정연한 상태의 경우에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에서 검정색으로 바꿨다고 치죠. 그렇게 되면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친구 한두 명이 따라 바꾸는 사람이 존재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상적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바꾸게 되면 그것이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파가 한 2명 정도까지 되다 마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이웃의 10명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번져가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그것이 100명 정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더 널리 퍼져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나의 영향이 퍼져 나가는 정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correlation length라고 합니다. correlation length. 그러니까 그 연관 그 나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 길이를 correlation length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게 크신가요? 이게 밑에 꼬불꼬불하게 쓰여진 그 그리스 문자가 있는데 좌측 하단에 보면 그 폭이 바로 correlation length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한 상태에는 그 correlation length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가운데가 이제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 즉 상전이가 일어나는 지점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그 상전이보다 더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점점 낮아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인데 그 콜레이션 렌스가 0.99TC인 경우보다 0.999TC인 경우 조금 더 넓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임계점인 상전이점 TC라고 쓰여있는 상전이점 가운데가 되면 그 크시 상전이 코릴레이션 X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상전이를 넘어서게 되면 그 값이 그 코릴레이션 X가 다시 줄어들게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코릴레이션 X라고 하는 것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가장 커지게 되고 그 코릴레이션 X가 사실상 수학적으로는 무한대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상전이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근데 상전이점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수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세팅이 되면 한두 명이 아무리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안드로이드로 넘어오지 않고 아이폰으로 멈춰 있습니다. 질서 정연한 상태고 한쪽으로 질서가 유지가 되면 그 질서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디스오더드 페이지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반이 섞여 있는데 그냥 반반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바꿔도 옆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너 바꿨니? 그럼 나는 그냥 계속 쓸게. 나도 이제는 바꿔야겠는데 그래서 계속 그 자리가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계속 들쭉날쭉 바뀌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대 50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크리티컬 포인트는 그 둘의 중간 정도의 느낌입니다. 지금처럼 반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언젠가는 또 아이폰으로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놈이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그 이웃에 있는 애들이 따라서 안드로이드로 바꾸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전부 다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고, 이 크리티컬 포인트는 굉장히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반 섞여 있다가 뭐 한쪽으로 또 쏠렸다가 또 반대쪽으로 쏠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뀝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가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뀌었을 때
그 영향이 시스템 전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코릴레이션 렌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무한대로 넓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그 왼쪽에 그 코릴레이션 렌스라고 했던 게 바로 스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스케일이 무한대로 발산되기 때문에 스케일이 이제 없는 것이죠, 사실상. 왼쪽에는 스케일이 뭐 1cm, 2cm, 뭐 10명, 100명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얼마더라고 딱 고정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상전이가 일어나는 지점은 그 스케일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스케일이 사실상 이제 없는 거로 우리가 특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이 없다라고 해서 스케일 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코릴레이션 랭스와 관련된 그 수식을 써보게 되면 그게 바로 파워로우가 나옵니다. 맨 그 중간 위쪽에 보면 M은 TC-T의 베타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파워로우인 거죠. M이라는 것과 T라는 것과의 관계가 베타승으로 표현이 되는 파워로우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로 다시 오게 되면 좌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그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하는 것은 t의 마이너스 뉴승 이렇게 해서 파워로우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tc 근처에서 이 코릴레이션 랭스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이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이 좀 수학적인 거, 그다음에 물리적인 거는 다 잊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알아둘 게 무엇이다? 스케일 프리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냐? 스케일이 없다라는 뜻이고, 스케일이 없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파워로 몇 급수, 몇 함수로 표현이 되면 그게 스케일 프리다.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아까 이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가 이렇게 의견을 바꿨을 때 그것이 미치는 그 영향, 그 코릴레이션 렌스인데요. 그 코릴레이션 랭스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랭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단은 예로서 코릴레이션 랭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코릴레이션 랭스가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그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는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것 같이 t의 마이너스 뉴승이라는 형태의 함수의 꼴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바로 스케일 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약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수업 전에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수식은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뭐 얘기를 하죠. 아주 간단하게만. 자, 중간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K의 M승 꺽쇠가로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분의 감마 마이너스 1 K의 민의 M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다이버지하다 이런 표현도 되어 있고, 일단은 Mth 모멘텀, 그 우리가 세컨 모멘트, 뭐 서드 모멘트, 뭐 Mth 모멘트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거를 지금 일단 구해 본 거고요. 이걸 구한 이유는 뭐냐면 M이 2인 경우가 바로 뭐다?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쓰이기 때문에 K제곱, 세컨 모멘텀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컨 모멘텀이 발산하지 않고 존재해야지 분산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분산값이 발산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쓴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만 이 페이지를 꼼꼼히 보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페이지는 스킵을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물리학자로서 혹은 수학자로서 네트워크 이론을 공부하시려는 분이 아니고, 네트워크 이론이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갖고 와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회과학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혹은 뭐 이론을 이용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을 굳이 모르셔도 무방하나, 한편으로는 제가 만난 이 사회과학 계열의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정도의 수학을 할 줄 알고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이상으로 해서
사회과학자이지만 제대로 연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꼭 네트워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정도의 수학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마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시거나 박사과정을 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과에서도 뭐 통계학이라든지 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 과목으로 듣게 하고 있는데 그 과목도 역시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초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닌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과 출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도 수학은 하실 줄 아는 게 사실은 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소양이다. 물론 100%나 모든 학자는 아니고 또 뭐 정치학을 비롯해서 굉장히 또 정성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모르셔도 되고 알 필요도 없으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나 뭐 계량을 좀 하신다라거나 여러 가지 좀 다소 정량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수학은 좀 하실 줄 아시는 게 어, 너무나 그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는 하실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도 뭐 같은 맥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 실제로 뭐 월드 와이드 웹을 비롯한 여러 예에서 그 감마 값을 데이터로부터 구해봤고요. 그 감마 값이 얼마인지를 쭉 살펴본 것입니다. 2.45, 뭐 2.1, 1.94, 2.48 등등 여러 값들이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 값을 갖고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아, 이게 뭐 파워로 분포를 갖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얘는 그 민디그리의 분산값이 발산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랜덤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평균이 K다. 그러면 K를 쓰고요, 일단. 그 다음에 K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분산값이 혹은 표준 편차값이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표준 편차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루트 민디그리 K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K 값은 민디그리 K, 꺽쇠가루 K죠. 꺽쇠가루 K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꺽쇠가루 K 그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죠. 원시그마이니까 그 안에 뭐 원시그마면 몇 프로인가요? 뭐 70 몇 프로인가요? 80 몇 프로인가요? 또 60 몇 프로인가? 하여튼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원시그마 안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가 발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시그마 안에 뭐 몇십 프로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얘기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K가 있긴 있지만 이 민디그리 K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랜덤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K가 뭐 10이다 그걸 알면 아 대충 애들이 다 10이겠구나 생각하는데 스케일 프리의 경우에는 민디그리가 K다라는 걸 알아도 얘가 20일지 될지 30이 될지 100이 될지 5가 될지 2가 될지 1이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영역의 값을 딱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위 이 그 그 스케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어떤 특정 값 영역 안에 어떤 애들이 얼마만큼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들이 과연 그 랜덤 네트워크처럼 그 K 값이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범위 안에 많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거기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이 그림이고요. 실제로 이제 아래 점선으로 표현이 된 그 초록색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선상에 점이 찍힌다면 이 네트워크의 분포는 랜덤 네트워크 부하성 분포를 갖는 랜덤 네트워크가 매우 유사하고 그렇지 않고 그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그마 즉 표준 편차가 커지게 되니까 이 경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파워 그리드라든지 뭐 폰콜 같은 경우 뭐 프로틴 인터랙션 이런 몇몇 가지를 빼놓고는 시그마가 매우 큰 월드 와이드 웹, 이메일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뿌화성 분포를 갖는 랜덤 네트워크의 형태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